안녕하십니까. 20번째 고전 산문입니다. 호질오. 제목 딱 알 수 있죠?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호랑입니다. 범이지요. 범이 뭐합니까? 질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질책한다. 자, 그러니까 호랑이한테 혼나는 얘기입니다. 누가 혼나느냐? 북각선생이라는 사람이 혼나게 되는데요. 결국은요, 호질이라는 작품은 결국 풍자적인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사실요, 뭐라 그랬냐면 뭐 옥전현인가라는 곳에서 심유봉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고 그걸 옮겨놨다라고 작가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그 작가가 자기 자신이 창작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한 것을 내가 이렇게 옮겨놨다라고 그 작품 앞부분에다가 얘기한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겠어요? 그렇죠? 바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데 그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반기를 들 수 있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명예훼손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인 것처럼 돌려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을 등장시키는 우화적인 수법이라든가, 그래서 우회적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사물을 등장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무대를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 중국, 특히 중국이죠. 중국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한다라든가, 또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액자식 구성을 해서 내가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처럼 만든다라든가, 이런 방법들이 결국은 뭐예요? 무엇인가를 비판할 때 살짝 발을 빼서 우회적으로 돌려서 비판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호질이란 작품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연안 박지원의 작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뭐 어떤 작품이든지 언제든 어느 시험에든 출제될 수 있는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호질 같은 경우 작품이 짤막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쉬는 시간 같은 때, 뭐 지하철 타고 어디 이동할 때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작품을 한번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짧은 내용이지만 선생님 몇 개의 단계로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 먹이 찾는 법. 무슨 얘기냐면요, 호랑이가 잡아먹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귀신이 돼가지고 뭐 어디 붙어 있고 붙어 있든답니다. 그러면서 항상 호랑이가 무엇을 먹으려고 할 때 조언을 해주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달릴 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귀신들이 확 이렇게 붙어가지고 쟤 먹어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먹이를 찾는 호랭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귀신들이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의사를 먹는 게 어떻겠느냐? 의원이겠죠? 의원을 먹는 게 어떻겠느냐? 무당을 먹는 게 어떻겠느냐, 선비를 먹는 게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제안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음식에 대해서 모두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의원이나 무 같은 경우에는요, 완전한 상류층은 아니죠. 그러면서 선비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러니까 완전한 상류층에게 무시당하는 계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무시당하는 계층들이 결국은 사라는 그 상류층과 동시에 비판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렇죠, 그 비판의 정도가 얼만큼 강한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 양반들이 일반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의원과 그다음에 무당과 선비를 같이 놓고 같이 매를 때리고 있다는 거, 요걸 통해서 우리가 이 연안박전 아저씨가 얘를 굉장히 선비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비판을 하고 계시구나. 그러나 주의할 건 항상 뭐라고 했어요? 선비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선비, 잘못된 양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지 그 신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북각선생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참 먹을 만하다, 깨끗한 인물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한번 먹으러 가야지. 그래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북각선생은 동리자라는 수절 잘하기로 이름난 과부하고 불륜의 현장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북각선생은 덕이 높은 선비로서 유명한데, 그렇죠? 동리자는 지조를 지키기로 유명한 여인인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렇죠, 현실의 모순된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자, 위선적이라는 건 뭔지 알죠? 착한 척하는 것, 모순된 모습을 우리가 위선적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특히나
키포인트는 누구에게 가 있냐면 동리자보다도 북각 선생에게 가 있는데요. 그 북각 선생을 어떻게 만드냐면 희화화시킵니다. 희화화라는 건 뭔지 알죠? 우스꽝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스꽝스럽게 만드냐면 그를 여우로 만들어서 이상한 모양으로 도망가게 만들고 또 똥통에 빠지는 장면을 통해서 얘를 희화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똥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소재가 되는데요. 뭐가 중요하냐면 춘향전에도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똥을 싸고 뭐 봉관사 또 똥을 싸고 누구 똥을 싸고 완전히 똥파리다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또 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부도 어때요? 그렇죠? 그 박을 타다가 나중에 똥이 나오게 되는 장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악행을 저지른 인물들에 대해서 응징하는 요소로서 많이 등장하는 소재가 바로 똥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다른 문화권에서도 많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똥이 정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뭐 똥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요. 똥 얘기하고 왜 입맛을 다시죠?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희화화를 시켰고요. 그 다음 장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바로 범의 질책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똥똥에 빠졌다가 나온 북각 선생을 호랑이가 이 새끼 먹으려고 그랬더니 굉장히 지저분한 새끼네.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의 질책 장면이 굉장히 그 대사가 굉장히 긴데 그 질책 내용이 결국 이 작품의 핵심 키포인트가 되면서 그 양반층에 대한 선배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읽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농부와 만남. 농부와 만남의 이 장면은 굉장히 짤막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의 부분으로 할애한 것은 결국 뭐냐면 위선적인 모습이 더욱더 잘 드러나는 부분이면서 여길 보세요. 자, 요겁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자, 이 작품은 풍자적인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풍자의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북곽 선생이 풍자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비가 풍자의 대상인데 그 선비를 풍자하는데 단순하게 풍자한 것이 아니고 아주 고도의 풍자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도의 풍자를 만들어냈냐면 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비는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라는 짐승보다 더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더 고귀한 존재고 더 상위에 존재하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호랑이한테 대통 혼나고 있죠. 그래서 작품 속에서는 반대의 경우가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마찬가지 농부라는 존재는 하류층이고 그 다음에 선비라는 존재는 상류층이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보면 또 농부보다 선비가 더 위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벽이 오는 장면에서 새벽의 장면에서 농부는 아침에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북각 선생은 어떻습니까? 찌질한 나쁜 짓 하다가 호랑이한테 혼나고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농부와 북각 선생이 이 새벽이라는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열심히 일하는 모습과 순수한 모습과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북각 선생 알겠습니까?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위치가 만들어질 것이 작품 속에서 그 위치가 전도됨으로써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고도의 풍자 작품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 작품이 뛰어난 작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 특징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또 중요한 본문 몇 개 부분만 잘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홀은 이렇게 말했다. 자, 여기서 이홀이라고 하면 뭐냐면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랑이 옆에 붙어다니는 귀신. 누구한테 먹힌 거야? 호랑이한테 먹힌 그 귀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동문에 먹을 것이 있는데 이름은 의원이라고 합니다. 의사예요. 그는 입에다 온갖 풀을 머금어서 살과 고기가 향기롭습니다. 서문에도 먹을 것이 있는데 이름은 무당이라고 합니다. 그는 온갖 귀신에게 아양 부리느라고 날마다 목욕 재개하고 있기 때문에 고기가 깨끗합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골라서 잡수시지요. 범이 수염을 거스르고 얼굴빛을 붉히면서 말하였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어쨌거나 이홀이란 귀신이 두 가지의 먹잇거리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의원이고요. 두 번째 뭐가 됩니까? 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호랑이가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의는 의이다. 여기서 의는 의이다. 이건 의사를 의미하는 것 같고 이건 뭐예요? 의심을 얘기하는 거죠. 의심이 많다. 의심스럽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기도 의심스러운 바로 나오네요. 자기도 의심스러운 처방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시험해서 해마다 남의 목숨을 끊는 것이 몇만이나 된다. 요 오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의사라는 직책을 가진 의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물론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쥐나 원숭이를 통해서
한 다음에 임상 실험을 거치고 난 다음에 안전하면 사람에게 시술을 하게 됩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꼭 욕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의사를 욕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겠죠. 그렇죠? 자, 무는 무다 그랬어요. 무는 무다. 또 무당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무당은 무다. 여기도 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무엇인가를 왜곡시킨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뭘 왜곡시킨다. 그러니까 뭔가 거짓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사실을 굽혀 말한다라는 뜻인데요. 귀신을 속이고 바로 뒷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속인다. 인민들을 미혹시켜 인민들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해마다 남의 목숨을 끊는 것이 몇만이 된다. 그래서 못 사람들의 노염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금잠으로 화하였으니 금잠으로 금잠이라는 건 이건 뭐냐면요 누에예요. 누에의 유축 모양을 하고 있는 그 장신구 같은 건데 옛날에 중국에서 그 같이 묻었답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이렇게 재생할 수 있는 것을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뭐 다시 뭐 살아나라는 의미에서 이걸 같이 묻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선 뼛속까지 스며서 금잠으로 화하였으니 그러니까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이런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뭐 수능이나 많은 시험에서 묻지는 않고요. 독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결국 뭐예요? 의와 무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의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의심스러운 처방을 한다라는 거였고요. 무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사람들을 속이고 귀신들을 속인다라는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콘이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예요? 의는 의다, 의는 의다, 무는 무다 이런 거 뭐예요? 언어 유희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언어 유희 중에서도 뭐예요? 그렇죠. 발음의 유사성 여기는 뭐예요? 그 중에서도 동음 이의어를 통한 동음 같은 발음 다른 뜻의 단어를 이용한 언어 유희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유콘도 마찬가지 붙어다니는 귀신입니다. 저 숲속에 어떤 고기가 있는데 인자한 염통과 의로운 쓸개를 지녔습니다. 충성스러운 마음을 간직하고 순결한 지조를 품었으며 머리에는 악을 이고 음악이 막 흘러 머리에는 발에는 예를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음악과 풍류를 즐기면서 예를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는 제자 백가 많은 선비들 많은 선학들의 말을 외우며 마음속으로 만물의 이치를 통달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석덕지유라고 합니다. 자, 석덕 큰 덕을 지니고 있는 선비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자, 이번에 뭐예요? 세 번째 음식을 제시합니다. 인간을 제시하죠. 인간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석덕지유 덕이 있는 바로 선비입니다. 알겠습니까? 등살이 오붓하고 몸짓이 기름져서 오미 5가지 맛을 갖추고 지녔습니다. 범이 눈썹을 치켜세고 침을 흘리다가 하늘을 쳐다보고 웃으면서 짐이 더 듣고 싶으니 어떠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나서 선비에 대해서도 비판을 합니다만 북각 선생 얘기를 듣고 그럼 한번 먹어보자 라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어쨌거나 귀신과 호랑이의 이야기인데요. 귀신은 좋은 음식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고 호랑이는 그것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선비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3가지 선비와 여기 석덕지유 선비 그 다음에 뭐죠? 앞에 나와 있었던 무당 그리고 또 하나 의원 이들을 모두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요 단락을 정리해보면요. 먹이를 찾는 범은 의와 무를 비판하고 선비에 관심을 갖는다 그랬는데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선비도 비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5 아들이 서로 이렇게 말했다. 장면 살짝 넘어갔습니다. 어느 장면이에요? 그렇죠. 북각 선생하고 그 다음에 동리자하고 싹 수작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문 밖에서 이 수작 거는 이 소리를 듣고서 5 아들이 전부 다 성이 다르다죠. 그렇지. 그러니까 수절 잘하는 여인이라는 게 다 뻥이었죠. 얘기에 이르기를 과부의 신문에는 함부로 들어서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북각 선생은 어진이거든. 내가 들으니 이 고을 성문이 헐어서 여우가 구멍을 냈다고 하던데 내가 들으니 여우가 천년을 묵으면 조화를 부려 사람 흉내를 낸다고 하던데 그놈이 반드시 북각 선생이 흉내낸 걸 거야. 그들이 서로 이렇게 의논하였다. 여우의 갓을 얻은 자는 천국의 부자가 되고 여우의 신을 얻은 자는 대낮에 그림자를 감출 수 있으며 투명인간이 됩니다. 여우의 꼬리를 얻은 자는 사랑받아서 누구든지 그를 좋아한다. 연예인 하면 되겠군요. 하던데 우리가 저 여우를 잡아 죽여서 나누어 가지는 게 어떨까 그랬습니다. 자, 5 아들이 북각 선생을 여우라고 생각하는 것은 북각 선생의 그 덕에 대해서 깨끗함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어서 전부 다 속았던 거죠. 그래서 5 아이들이 한꺼번에 어머니의 방을 에워싸고 들이쳤다.
북학 선생이 크게 놀라서 달아났는데 남들이 혹시라도 제 얼굴을 알아볼까 위선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주 속은 시커멓고 더러우면서도 겉으로는 그것을 감추고 착하고 깨끗한 척하는 거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다리를 비틀어 목덜미에 얹고 요가 자세네요. 다리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선생님의 유연성은 불가합니다. 자, 목덜미 얹고 도깨비처럼 춤추며 도깨비처럼 웃었다. 문 밖으로 나가 뛰어나가다가 그만 벌판에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속에 똥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거름을 만들기 위해서 동네에다가 이렇게 똥을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그것이 막 이렇게 굳기도 하고 냄새가 온 동네에 탁 퍼지고 그러는데요. 동네에서 한두 명씩은 꼭 그 똥통에 빠져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죽거나 약간 이렇게 똥통에 빠지고 나면 이렇게 바보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신히 붙잡고 올라와서 목을 내밀고 바라보니 그렇죠. 간신히 올라오게 되면 늪입니다. 늪. 그 똥통에서는 헤엄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늪처럼 그 왜 밀림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빠져드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속에서 똥이 이번에는 범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 뭐요? 진태양난입니다. 양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의 경우가 되었군요. 범이 이맛살을 찌푸리며 구역질하다가 코를 막고 머리를 왼쪽으로 들며 에이쿠 그 선비 구리구나 하고 혀를 찼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 하나 나왔네요. 그 선비가 구리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구리다라고 이야기한 말에 뜻을 우리가 중의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중의적이냐? 한편으로는 정말 똥통에 빠졌으니까 냄새가 나서 냄새가 구리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깨끗한 녀석이라고 알고 왔는데 네가 지금 하는 꼴을 내가 지켜봤거든. 아주 더러운 녀석이다. 위선적인 녀석이구나. 아우 냄새난다. 구리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실제 냄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행실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독리자와 함께 있던 북각 선생은 그녀의 아들에게 쫓기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는 아주 잘 희화화되어 있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희화되는지 알죠? 똥과 여우를 통해서 희화된 거 앞에서도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앞으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지난번에 내가 드린 유는 유다. 똑같네요. 의는 의다, 무는 무다, 유는 유다. 이렇게 언어 유희, 동음 이의어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서 유는 어떤 유가 됩니까? 이거 아셔야 되겠죠. 이 정도는 아첨할 유자가 되겠습니다. 자, 아첨할 유가 되겠습니다. 자, 내가 듣기로는 선비 녀석들은 아첨을 잘한다고 하던데 과연 그렇구나. 왜? 얘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호랑이한테 아우 대단하신 호랑이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평소에 천하 나쁜 이름을 모두 모아서 망령되게 내게 붙이더니 무슨 말이에요? 호랑이에 대해서 나쁜 이름을 붙인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 있죠. 가정맹호. 가정맹호 이런 사자성어 들어봤을 거예요. 물론 가전맹어호 해서 사자가 아니라 다섯자로 사용하기도 하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다 이런 뜻인데요. 그렇다면 호랑이라는 것은 여기서 긍정으로 쓰입니까? 부정으로 쓰입니까? 부정으로 쓰이게 되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알겠지요. 자, 이런 식으로 호랑이를 나쁜 의미로 너희들이 많이 쓰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낯간지럽게 아첨하는구나. 그 말을 누가 고지 듣겠니? 맨날 레오카들이 말이야. 너 여기서 아첨을 해. 이런 한심한 놈. 이거죠. 대개 천하의 이치가 한 가지니 범의 성품이 악하다면 사람의 성품도 악할 것이요. 사람의 성품이 선하다면 범의 성품도 선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요 장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자, 고전서사 문화만 나중에 또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적벽부라는 글이 있어요. 소동파가 지은 적벽부. 수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적벽부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요.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일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자가 자연을 즐기면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손객이 한 사람이 퉁소 소리를 슬프게 붑니다.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인간은 유한한데 한계가 있는데 자연은 무한하여 이 자연 경관을 보면서 한스러워서 즉 인생의 무상함이죠. 인생의 무상함을 느껴서 내가 퉁소를 이렇게 불고 있어요. 마치 구멍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소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본질을 보느냐 현상을 보느냐 즉 어떻게 시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자연과 인간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적벽부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나온 김에 한번 다시 떠올려보고 그 작품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천하의 이치가 한 가지이기 때문에 호랑이가 나쁘다면 인간도 나쁘고 인간이 나쁘다면 호랑이도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이 적벽부의 어떤 그 필자의 사고방식하고 일치하는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천만 가지 말이 모두 오상을 떠나지 않고 경계하여 권명하는 것이 언제나 사강에 있긴 하지만 오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륜. 자, 오륜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게 유교적인 덕목을 실천한다 이런 얘기죠. 서울이나 고들에서 코 베이고 발 잘리며 얼굴에 죄인이라 글자를 먹으로 새긴 채 돌아다니는 자들이 모두 오륜에 순종치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줄이며 먹바늘이며 도끼며 톱다이의 형벌 도구는 날마다 공급하기에 겨를이 없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벌 도구를 날마다 공급하기에 겨를이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야? 죄를 짓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죄를 짓는 인간들이 많아. 그 나쁜 짓을 막을 길이 없어. 그런데 범의 집에는 이런 형벌이 없으니 이로써 본다면 범의 성품이 사람보다 어질지 아니하냐? 호랑이 세계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두거나 형벌을 가하는 일들이 없어요. 죄 짓는 애들이 거의 없거든. 없어. 이런 얘기지. 범은 나무와 풀을 씹지 않고 벌레나 물고기를 먹지 않으며 강솔처럼 좋지 못한 것을 즐기지 않고 젖이나 알처럼 자질구레한 것들은 참아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게 동물들의 세상이죠. 그렇죠? 산에 들어가면 노루와 사슴을 사냥하고 들판에 나가면 마리소를 사냥하되 아직 구복에 누를 끼치거나 음식 때문에 송사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으니 무슨 말이겠죠? 자, 음식 때문에 재판을 한 적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범의 도야말로 어찌 광명정대하지 않으려 그랬어요. 자, 이게 뭡니까? 호랑이와 인간사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호랑이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야? 그렇지. 죄인이 없고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정명정대하게 광명정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세상들은 어떻다는 거야? 형벌도구가 많아 나쁜 짓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호랑이가 인간 북각 선생을 질타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 부분이 바로 작가 의식, 작가의 비판 의식 가장 잘 나타난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좀 생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도 찾아서 읽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에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도망가던 북각은 범에게 혼이 납니다. 범 작가의식을 대변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호랑이한테 잘못했어요 하는데 누가 나와요? 농부가 나오게 되죠. 농부가 어르신 왜 이러십니까? 그랬을 때 뭐라 그럽니까? 옛말을 인용하면서 하늘과 땅이 뭐뭐 하였으니 어찌 머리를 조아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위선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고요. 그 결말 부분의 위선적인 모습은 결국은 어떤 시조하고 연결이 잘 되냐면요. 두터비 파리를 물고 이거 기억나죠?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 요거 있죠. 그 장면에 보면 두꺼비가 그 탐관오리가 되고 백성들인 파리를 괴롭히다가 송골매가 딱 뜨니까 자빠지잖아요. 자빠졌다가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날쌘 나였으니까 망정이지. 딴 놈 같았으면 큰일 났었걸. 이러고 잘난 척합니다. 이런 거 위선적인 모습이죠. 그런 위선적인 모습, 굉장히 더러운 모습을 감추고 착한 척, 잘난 척하는 위선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부분으로 두 개의 작품이 잘 연결된다. 뭔 말인지 알겠죠? 농부에게 대사하는 장면하고 두터비 파리를 물고 요 시조하고 연결이 잘 돼서 문제지마다 참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선생님이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요, 갈등이라고 하면 호랑이와 그 다음에 북각 선생의 갈등, 호랑이의 갈등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북각 선생이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 갈등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인물의 갈등 말고 다른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가장 핵심된 것은 범이 인간을 비판하는데 그 비판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판 내용을 한번 어떤 비판의 내용이 있었는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본 것은 이 부분이었어요. 형벌이 끊이지 않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형벌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인간들이 죄를 많이 짓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또 하냐면요. 말과 소를 우리가 잡아먹고 있긴 하지만 너희들은 그들에게 은혜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마구 죽이지 않느냐. 나쁜 놈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저버린다라는 것이 하나의 또 비판의 대상이 됐죠. 그 다음에 남의 것을 쉽게 착취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요. 또 서로 잡아먹고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욕을 합니다. 그렇죠. 당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끝없이 일어나게 되죠. 또 이건 뭐예요? 탐관오리들의 수탈, 이것도 볼 수 있죠. 화포를 비롯한 무기를 만드는 이것도 연결되는 거죠.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것을 꼭 선비에 대한 비판으로만 볼 수도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과 소를 잡아먹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공통점이지 선비들만 잡아먹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서 선비를 비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인간 보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딱 이 작품을 선비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뭐 박을 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선비 모두를 비판한다라고 또 못을 박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요걸 어떻게 이 작품이 고도의 풍자 의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지 이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웃음을 유발하면서 동시에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자적인 작품으로서 최고봉에 이르는 그런 작품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을 볼 때까지 지금 한 20개의 작품을 했어요. 20개 작품이라고 해서 이 적은 숫자 분명히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매번 수험생들, 모든 시험의 수험생들 중에 선생님이 지금까지 수업해준 20개의 작품을 선생님이 얘기해준 것 정도로 전체적인 스토리나 이런 걸 잘 정리하는 학생들이 있느냐? 반수 이상이 안 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꾸준히 수업을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에게 또 박수를 보내드리고, 그리고 수업을 들은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반드시 복습을 해서 자신의 것을 꼭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몇 개 작품이 될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열심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그런 내용도 우리가 주변에서, 영화에서, 소설에서, 드라마에서 많이 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